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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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보험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자기에게 힘을 주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랄 때가 있죠. 당신의 보험 분쟁 해결 전문가, 보상 전문가 홍기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실무 경험, 다량의 노하우, 보상 전문가 김윤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상 전문가 박민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보험 손해사정 업무입니다. 홍기동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 손해사정사에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 손해사정사를 취득한 친구는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참 많은 직업인데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서 손해 발생의 사실을 좀 확인하고요. 또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보험약관도 당연히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사고 현장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담당 주치 선생님을 만나서 소견을 받기도 하고 또 관련 자료들의 진구를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손해액을 또 산정하기도 하고 또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또 산정하는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들을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손해사정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이 서류를 제출하고 대행하는 업무들을 합니다. 이런 업무를 그러니까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저희한테 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조치하는 거에 따라서 의견 진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손해사정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보험업계에서의 변호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업역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뭐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뭐 형사건부터 해서 행정건 뭐 굉장히 많은 업역을 좀 갖고 있고요. 뭐 그에 비하면 저희 손해사정사는 보험업에 한정돼서 또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합의, 절충, 교섭, 또 나중에는 또 소송까지도 가능하지만 저희 손해사정사는 합의, 절충, 교섭, 뭐 이런 소송 이런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해사정사보다 변호사가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관련된 문제가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또 변호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를 쓰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해사정사가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가 좋을지에 대해서 장단을 좀 따져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비용 관련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시작을 할 때 당연히 착수금을 좀 주셔야 업무 수행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고요. 사건이 끝나고 나면 높은 수수료를 좀 요구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착수금 문제가 좀 발생하고요. 또 이 나중에 소송으로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수적인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요.
또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나면 각 과별로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체 감정료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절차적으로 저희가 좀 강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손해사정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나면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일정 기일 내에 저희 쪽에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조치 취한 대로 다시 또 보정서가 됐던 의견서가 됐던 제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또 그 일정 기간 내에 또 보험사가 다음 절차를 거쳐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보험업 감독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그 서류를 받아도 기일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 지연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제 소송을 나갔다라고 한다면 소송은 당연히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문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거, 전문성하고 관련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는 업역이 넓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건들을 좀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라고 한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보험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전문성이 높죠. 하지만 이제 두루두루 하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보험 사고하고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뭐 단연간의 노하우 또 업무 처리 경험 이런 걸 또 보면 손해사정사가 보험에 관한해서는 전문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험 분쟁이 발생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 뭐 연락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험 사고하고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 직원이 처리하지 실제 이제 변호사님하고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손해사정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손해사정사가 이 사건에 관해서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변호사보다는 손해사정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손행사정사에 있어서 이제 4가지 근거를 들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그리고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 분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사정사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손해사정사의 경우에서는 따로 좀 구분되는 게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하고 관련된 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계속하면서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손해사정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조금씩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고용 형태와 업무 영역에 따라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 형태로 기준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보험회사에 소속돼서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가 있고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보험회사로부터 조사해달라라고 하는 조사 업무를 의뢰받아서 처리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의뢰를 받아서 처리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어요. 또 이 업무 영역적으로 조금 보면 2014년 이후에는 사람의 질병, 상해, 내지는 뭐 사망, 재해 이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신체손해사정사라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있고요. 또 화재, 특종, 일반 배상 책임이라든지 해난, 항공사고 이런 것과 같이 재물사고와 관련된 거를 처리하는 재물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또 차량의 대물손해, 그다음에 차량의 손해와 관련돼서 처리하시는 차량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이 업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업역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고용손해사정사가 독립의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위탁손해사정사가 독립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업력과 고용 형태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업역에 어느 형태의 손해사정사인지를 확인하셔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도 분류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업무 형태에 따라서 이 소속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선 세 가지로 고용인지, 위탁인지, 독립인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체에 대한 신체 손해사정, 그리고 재물에 관한 재물 손해사정, 마지막으로 차량 손해사정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야에 속해 계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 뭐 상해, 재해, 뭐 사망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과 관련된 발생하는 보험 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신체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체와 관련된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질병의 경우에는 암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뭐 심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것들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뭐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업무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금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을 수령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서에 진단명이 나와 있고 또 약관에 진단명이 나와 있어서 코드가 맞으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보험 약관에서는 진단명 말고도 진단의 방법하고 관련된 것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조직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영상학적 기초를 기준으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명하고 진단 방법에서 또는 진단의 결과하고 안 이루어지는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진단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금 그렇다면 진단금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진단금 이외에서도 또 관할하신 업무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런데 허리에 압박골절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종업원이 음식 배달 중에 뜨거운 거를 엎질러서 또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되면 영업장의 영업배상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또 뭐 여행을 갔는데 뭐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니까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도 여행자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상해라든지 사망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사람과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를 좀 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골절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 이렇게 신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험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개개인적으로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쓰게 되면 어떤 점들이 유리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는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보험사의 약관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이 보험사의 약관을 만들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는 자기네들이 자본력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 출신을 고용해가지고 의료심사팀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외부 의료 자문을 맡겨서 의학적으로 백업 데이터들을 계속 얻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의 분쟁 때문에 금융 분쟁 금융감독원에서의 분쟁 조정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소송을 가게 되면 판례들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뭐 약관 규정에 대한 이해, 의학적 판단에 대한 이해, 또 분쟁 조정 사례라든지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약관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을까? 또 실제로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상학적인 기록이라든지 영상학적인 판단을 해석할 수 있는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보다는 좀 약자 있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분쟁 조정 사례라든지 판례 같은 경우도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보험사에 비해서는 조금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약관의 해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의무 기록의 해석에 대한 문제라든지 분쟁 조정하고 관련된 내용, 판례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대신 많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알지 못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손해사정사를 쓰면 보험 분쟁 해결에 있어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점을 예방하고 또 구제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해사정에 대한 수수료가 또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라든지 기준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업체라든지 손해사정사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책정은 사건의 난이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고 있는 건 손해사정한 금액의 10% 내외를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배상 책임 사건이라든지 면책 사건인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이 수수료를 책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손해사정에 대한 수수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칭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칭찬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받을 보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입니다. 김윤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이제 7월 1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고는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를 지나던 사람과 보행자를 치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했고요. 가해자는 현재 60대 남성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건가요? 차량 급발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급발진이라는 게 사실로 판명이 되더라도 가실 및 책임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합의금으로 이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험회사 및 가해자 측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약속한 지급 금액이 적당하지 않다거나 보상이 작다거나 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 시청역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요즘인데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산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결국 9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인 부보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최대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으며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에게 원활한 보상을 지급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대인배상2라는 담보안에서 피해자들은 무제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사고 보상액은 피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상시 수익액 등을 고려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시 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미래 수입을 의미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기대 여명,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청역 사망사고 피해자 중에는 30대도 있었는데요. 30세의 연봉이 1억이라 가정했을 때 일시수익 부분을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30세 연봉의 약 1억 직장인의 일시수익의 산정은 월급이 833만 원,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은 사망을 했으므로 100%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호프만계수 240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생계비 공제 3분의 1을 적용하여 약 13억 원에 해당하는 일시수익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번 시청역 사망사고 피해자분들의 일시수익은 수억에서 수십억대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사망사고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그리고 상시 수익액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시 수익액 산정에 있어서 생계비에 대해서 공제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생계비 공제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네, 생계비란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생활비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그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생계비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지출될 금액이 지출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가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에서 이득의 분만큼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수, 생활 정도, 망인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에 의해 증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3분의 1을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 사고로 사망까지 이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중상해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분들에 있어서는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우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치료비, 간병비, 향후치료비, 구조비용, 교통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게 될 소득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여 상실수익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신적 손해는 사고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합의금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인해 산정이 되는데 장애, 소득, 과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장애는 사고로 인해 치료를 한 후에도 신체의 장애나 정신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능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은 피해자가 사고 전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휴업손해 혹은 일식수익의 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도 보면 승진을 하고 회식 중에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의 경우에도 승진으로 얻게 될 수입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두고 있기 때문에 소득 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 관여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산정 후 모든 항목의 과실 비율이 감액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청역 사고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시청역 사고 가해자가 만약에 무보험이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정부보장사업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휴업 손해액, 상시 수익액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1억 5천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도 초과물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민사를 통해 청구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 가족 중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자 상해라는 담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 보장 사업에 있어서 초과분을 이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무보험차 상해가 어떤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에 대한 부분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보험자 상해의 피보험자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의 경우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해당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원 초과분에 대해서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100%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역 사고에 있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좀 보상을 잘 받으시려면 실제로 본인이 이제 직접 처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네, 교통사고는 재산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청구 및 보상급 지급 등과 같은 복잡한 손해사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매우 번거로울 수가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현장 조사 및 피해자의 장애 상태 등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번 시청역 사고로 인해서 이 유가족 보상 관련한 많은 내용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도 황망하고 먹먹한 심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말씀 오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한 분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대형 참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게 그나마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3대 질병 진단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는 오늘 3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통계를 보면 예전부터 항상 사망 원인 5위 안에 들어가는 질병이 바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질환들을 이른바 3대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험 상품을 권유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분들께 이제 보험 가입 권유를 할 때 실손 보험과 더불어 이 3대 질환 진단비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질병 1, 2, 3위이기도 하고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액의 치료비와 더불어서 어떤 장기간 치료로 인한 가계 소득의 감소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진단비 가입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보험을 좀 들어 놓았는데 환자가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로부터 좀 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이게 보험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환자가 질병을 진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단비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전문가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주세요. 예, 우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 시기, 진단 확정 시기에 따라 보험금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암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지급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암보험에서 담보는요 크게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암에 걸렸다 하면 보험에서 지급되는 담보가 일반암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어떠한 암들은 암이긴 한데 이것은 일반암으로 보기에는 좀 경미하다. 생명의 위험이 적다고 해서 일반암에는 해당되지 않고 소액암 또는 일반암과 유사하다고
유사하다고 해서 유사암이라고 부르며 일반암 진단비보다 훨씬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약관을 좀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로 보험 소비자들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대장 전막내암들은 이러한 암들은 유사암으로 좀 변경되어서 기존의 일반암 보험금보다는 좀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암보험의 경우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동일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좀 전문가님 주변에서 일어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암 진단비의 분쟁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 신문 기사 내용인데 암보험 민원 451건 중에 88%가 아예 안 주거나 적게 지급.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사를 보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0건을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석한 결과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좀 적게 지급한 사례가 88%나 되더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기사 내용을 보면 대장암 중 신경내분비 종양의 경우 일반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보고 유사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즉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고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이러한 진단비는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20% 정도만 보장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전액 주지 않고 600만 원 정도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이제 소비자들과 이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 당국의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의 결정과 이 소비자 분쟁 조정과 금융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요, 이러한 신경 내분비 종양도 암으로 보고 일반암 보험금으로 전액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게 18년도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이 판결로 인해서 소비자분들께서는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해서도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나온 이후에 보험회사에서는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일반암 보험금으로 제대로 지급했을까요? 아래를 보시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의 보도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18년도부터 20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된 결과만 이러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398건이나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즉 법원이나 당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판단한다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암 진단비의 20%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회사와 법원의 판단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을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면책 기준을 상당히 넓게 좀 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환자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이 보험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약관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보험 약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요. 제가 약관 내용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관에서 암이라 하면 제8자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아래에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안의 분류 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이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 미세침 바늘 흡인 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가 약관 중 일부만 읽어보았는데요. 보시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라든지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이 전문 의사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라든지 일반 보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이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를 기준으로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는 쉽게 약자로 KCD라고 하거든요. 제가 편하게 KC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대해서 영어로 KCD라고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확히 KCD라는 게 어떤 뜻인 거고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CD가 뭐냐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질병 분류 번호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수정해서 통계청에서 게시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KCD가 주기적으로 개정되는데 최근 제7차에서 8차로 개정되면서 이제 무수한 질병들이 암 또는 유사암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존의 가스트린종이나 글루카곤종, 뭐 췌장 내분비 종양, 가슴 생종, 위장 간의 간질성 종양, 유상피 혈관 내피종 등등 이러한 종양들이 기존 KCD에서는 7차에서는 일반암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KCD 8차로 개정되면서 일반암으로 해당되도록 분류되었고요. 이 외에도 기존에는 뭐 암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또 유사암으로도 변경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암과 유사암에 해당되었으나 뭐 이것이 아닌 어떤 그냥 일반 질병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KCD를 기준으로 우리가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환자를 보시고 뭐 질병 코드와 번호를 부여해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게 되는데, 이때에 이 KCD 8차를 적용해서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개정 전인 7차나 또 6차 번호로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7차에서 8차로 이제 제정이 되었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 과정에서 암이나 유사암으로 많은 질병들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코드를 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의사 선생님들이 나한테 좀 맞춰서 코드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지금 코드가 주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진단을 내리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좀 중요한 것이지, 환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진단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주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환자의 상태가 뭐 일반암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진단서상 유사암이라고 하면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하고요. 또 과거에는 암이 아니었으나 뭐 현대에 와서는 또 암으로 볼 수 있는데도 과거의 의학적 기준을 내세워서 또 암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암 진단비를 또 지급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보험 회사와 소비자 간에 이제 분쟁이 좀 발생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KCD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좀 제대로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려요. 예, 먼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의견과 주장을 좀 펼치셔야 됩니다. 암 진단의 핵심적인 검사, 그러니까 조직 검사나 또는 뭐 혈액 검사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방금 얘기 드린 KCD상으로 암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요. 단순 진단서상에는 C로 시작하는 분류 번호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 위암, 폐암 뭐 이러한 암들인 경우에는 큰 뭐 분쟁은 없는데요. 반면에 진단서상 분류 번호가 뭐 D로 시작하거나 유암, 행동양식 불명, 미상의 신생물 그리고 무슨 샘종이라고 하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부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의 특징에 따라서 뭐 해당 종양이 일반암에 어떤 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소외감에 해당되는지를 좀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KCD는 매년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KCD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먼저 발표하여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이번에 KCD에서는 암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 암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볼 여지가 있다면 이것 또한 암으로 진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면 그 방법과 이런 것을 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진단비를 잘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또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질병의 진단비는 되게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질병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우리 법에는 이제 손해사정 제도라는 게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분쟁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비 분쟁을 좀 줄이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칭찬보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최범규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우선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권리 위에 잠자는 보상받지 못한다. 보상 전문가 최범규입니다. 전문가님 소개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사망보험 어떤 내용을 말씀 주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님, 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암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암 진단비나 아니면 혈관 질환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3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떤 것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지 이 부분 아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병도 상해도 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보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질병이나 상해나 결국 내가 신체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관련되는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면 사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보험 상품에 빠짐없는 담보가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보험의 최종적인 기착지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역시 사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 사망보험금, 둘째, 질병 사망보험금, 셋째, 상해 또는 재해 사망보험금입니다. 일반 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에 상관없이 지급을 하는 담보고요. 또한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도 지급을 하는 담보입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담보고요. 상해 또는 재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망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보험금 수령에서는 좀 분쟁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 사망하면은 받게 되는 보험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이제 사망을 하였을 경우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를 구비를 해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보통 대개 사망 원인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간혹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 외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들이 알지를 못해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를 띠고 있습니다. 증가된 노인 인구에 따라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요즘은 요양병원 등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요양병원 내에서도 많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만약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낙상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이게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가 낙상사고가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서류상에 이미 이렇게 병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건 질병 사망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망인이 건강하게 의사소통도 잘 되었고 보행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였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고 하면 낙상사고만 없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망인이 이렇게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이제 걸을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낙상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판례는 낙상사고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이 낙상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은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유족이 낙상 사고가 이제 연관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은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해 사망에서의 인과관계는 법적, 사회적 인과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험 실무상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단계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모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사망과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유족이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금의 청구권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사망과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망이나 질병과 같이 좀 명확하게 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 상품의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입한 상품의 보험약관이 경미한 외상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거나 질병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해당 기여도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이 이제 들어보니까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평소 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분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던 중 기존 질환이 신장질환이 악화가 되거나 부담되어 사망을 하였다 이르게 되었다면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을 하였으니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네. 교통사고가 사망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하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닌 신장질환이라고 사망한 것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사망이 상해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왕증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약관인 경우에는 전체 사망보험금의 상해가 기여한 정도를 곱한 금액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해가 사망에 미친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결국 상해에 미친 기여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망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고 계신데요.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 소비자들에게 좀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노인분들 모시고 계시는 가정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요양병원에서 골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혹시나 골절 사고로 인해서 치료 중 사망을 하였다면 꼭 사망보험금 청구 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유의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손해사정사 전문가님들과 이렇게 깊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칭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또 손해사정사분들과 보험금을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대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